지금 전 세계 역사학계와 과학계가 대한민국 부산의 한 발굴 현장을 주목하며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옥스퍼드와 하버드의 저명한 교수들조차 이 데이터는 조작되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배운 모든 인류사가 거짓이 된다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습니다. 부산 가덕도의 깊은 흙 속에서 발견된 48구의 고대 유골. 하지만 서울대학교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DNA 분석 결과가 모니터에 뜨는 순간 연구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뼈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0년간 서구 열강이 그토록 자랑해온 서양 문명의 우월성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릴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위대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7000년 전 한반도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동양의 작은 반도에서 북유럽 신화와 고대 서양의 왕족들에게서나 나타나는 희귀 유전자가 그것도 지배계층의 형태로 대거 발견된 것일까요?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그토록 지우려 했던 역사, 일본이 식민사관으로 왜곡하며 두려워했던 한반도의 진짜 정체. 이 충격적인 DNA 결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라시아를 호령했던 진정한 주인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들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의 피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국인 여러분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은, 아니, 어쩌면 전 세계가 합심하여 숨겨야만 했던 한민족의 잃어버린 위대함을 찾아 떠나는 추적 기록입니다. 진실의 문을 열기 전 여러분의 감동야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묻혀진 역사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 보고서를 처음 받은 날 런던의 날씨는 유난히도 스산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뜯지 않은 편지 한 통과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놓여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교수님? 제가 지금 바로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 유골. 제가 직접 봐야겠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 런던 대학교의 낡은 연구실 한 구석에서 평생을 흙먼지 묻은 고서와 씨름하며 살아온 고고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아서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기록을 남기는 순간에도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 탓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가 강단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가르쳤던 역사, 그리고 서구학계가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인류 문명의 이동 경로가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증거들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지독하게 오만한 학자였습니다. 로마와 그리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지는 서구 중심의 역사관에 깊이 젖어 있었고, 동북아시아의 역사는 그저 중국 황하 문명의 아류이거나 혹은 기록되지 않은 변방의 야만사 정도로 치부하곤 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을 가진 경제 대국이라는 것 외에는 고대사적으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의 이러한 무지와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깨닫는 데는 단 한 통의 이메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은 런던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전형적이고 우울한 오후였습니다. 수백 년 된 도서관 건물의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를 들으며 습관적으로 메일함을 열었을 때 발신인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찍힌 낯선 메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국제학술대회에서 몇 번 인사를 나누었던 한국의 김 교수님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평소 점잖고 학자로서의 신중함이 몸에 배어있던 그분이 제목부터 붉은 글씨로 긴급 귀하의 가설을 뒤집을 증거라고 적은 것을 보고 저는 호기심 반, 그리고 약간의 비웃음 반으로 메일을 클릭했습니다. 동양에서 또 무슨 민족주의적인 주장을 하려는 걸까?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첨부된 파일, 부산 가덕도 신석기 유적지에서 발굴된 인골에 대한 1차 DNA 분석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던 저는 어느 순간 호흡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들고 있던 찻잔이 덜그럭거리며 받침대와 부딪혔고 심장은 귓가에서 쿵쿵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데이터는 너무나 명확하고 동시에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가덕도라는 섬의 깊은 흙 속에서 7천년 만에 빛을 본 48구의 유골 중 7구에서 당시 동북아시아에서는 절대 발견되어서는 안 될 유전자가 검출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플로그룹 H, 즉 유럽계 모계 유전자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은 백인 계통의 형질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오염된 게 분명해. 발굴 과정에서 현대인의 DNA가 섞였거나 실험실의 오류일 거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상식으로는 신석기 시대에 유럽의 유전자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한반도 남쪽 끝까지 도달해 그것도 집단으로 거주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뒤이어 첨부된 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의 교차 검증 데이터는 재부정을 비웃듯 99.9% 일치함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함께 출토된 유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옥 귀걸이와 정교한 토기들은 그들이 단순한 표류자나 노예가 아니라 그 사회의 주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어쩌면 지배층으로서 살았음을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대 유라시아 대륙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거대한 단일 문화권 혹은 연방 체제였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던 그 시절, 동과 서는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흐름 속에 있었고 그 흐름의 종착지이자 새로운 시작점이 바로 지금의 한국 땅이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그 길로 학장실로 달려가 안식년을 신청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자네 미쳤나? 그깟 뼈 몇 조각 때문에 런던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지구 반대편으로 가겠다고? 라며 혀를 찼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학자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단 하루도 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짐을 싸서 오른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10여 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또 다른 의미의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서양의 낡은 다큐멘터리에서나 봤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대신 미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압도적인 규모의 공항과 물 흐르듯 유연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컨베이어 벨트부터 입국 심사대까지 모든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나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에서 겪었던 그 지루한 기다림, 불친절한 직원들, 짐이 분실될까 전전긍긍했던 무질서는 이곳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동양의 작은 나라란 말인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하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십 개의 거대한 다리와 끝없이 펼쳐진 마천루의 스카이라인이 마치 당신이 알던 오리엔탈리즘은 잊어라라고 소리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힌 것은 그런 차가운 콘크리트의 발전상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으로 가기 위해 서울역에서 KTX라는 고속열차에 올랐을 때의 일입니다. 제 옆자리에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등산복 차림의 한국인 남성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덩치 큰 서양인인 제가 옆에 앉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 최대한 몸을 창가 쪽으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낯선 타인, 특히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일상적이기에 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은 주섬주섬 가방에서 귤 두어 개를 꺼내시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제게 쑥 내미셨습니다. 투박한 손, 하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생크유. 제가 서툰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이자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정서, 한국인들이 정이라고 부르는 그 마음이 낯선 이방인의 긴장을 순식간에 녹여주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 안 흔들림 하나 없는 그 편안한 공간에서 저는 귤 까는 향기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과연 수천 년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대륙을 호령했을까? 그들의 핏줄 속에 흐르는 고대의 기억은 어떤 것일까?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이 사람들의 뿌리를 알고 싶다는 인간적인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김 교수님이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화면으로만 뵙던 그분은 생각보다 훨씬 왜소한 체격이었지만
안경 너머로 빛나는 눈빛만큼은 그 어떤 거인보다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는 둥 마는 둥 곧장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 교수님은 창밖의 부산항을 바라보며 조용히 하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아서 박사님, 혹시 환단곡이라는 책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서양 학계는 물론이고 한국의 주류 강단 사학계에서도 오랫동안 위설하고 무시해온 책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유골들의 정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그 책 속에 숨어 있다면 박사님은 믿으시겠습니까? 그 말은 마치 금단의 영역을 여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학자로서 증명되지 않은 사료를 믿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미 가덕도의 유골 자체가 기존의 학설로는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였기에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구실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출입 통제라는 붉은 표지판 아래로 들어섰습니다. 서늘한 공기와 항온항습 장치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감도는 그곳. 작업대 위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유골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천천히 천을 걷어내자 7천년의 시간을 건너온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물을 마주하는 것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두개골의 형태, 깊게 파인 안과, 눈구멍, 그리고 높게 솟은 코뼈의 융기각도.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코카시안, 즉 백인 계통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놓인 복원도였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법의학 기술로 복원된 그들의 얼굴은 낯선 서양인의 모습이면서도 묘하게 한국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유골 옆에 놓인 대형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박사님, 이 데이터를 보십시오. 이 유골의 DNA 분석 결과와 고대 흉노족 그리고 중앙아시아 스키타이 문명에서 발견된 지배계급의 유전자를 대조해 보았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자 교수님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뜬 복잡한 이중나선 그래프는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붉은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일치율 99.8%. 이것은 가덕도의 이 사람들이 단순히 우연히 떠내려온 표류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문명 벨트의 일원이었고 더 나아가 그 문명의 시원이자 핵심 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오랫동안 역사를 쪼개서 보았습니다. 한국사 따로, 유럽사 따로, 중앙아시아사 따로 말이죠. 서구 열강은 자신들의 문명이 우월하다고 믿고 싶어 동양의 역사를 축소했고 우리는 식민지 교육의 잔재 때문에 스스로를 반도에 갇힌 작은 민족이라 비하해왔습니다. 하지만 7천년 전 이곳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융합적인 초국가적 연합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고대 기록에 나오는 환국이나 배달국이 단순히 신화 속 나라가 아니라 피부색이 다른 다양한 인종이 서로를 형제로 부르며 어우러져 살았던 실존하는 거대 연방이었다면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찌릿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양의 교과서들이 야만인이라고 규정했던 동방의 유목민들이 사실은 서양 문명의 뿌리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아니, 어쩌면 문명의 흐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 시작되어 서쪽으로 퍼져나갔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것은 제 학자로서의 인생, 아니 서구 문명 전체의 자존심을 건 도박과도 같은 가설이었습니다. 그때 김 교수님이 책상 서랍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내 펼치셨습니다. 그곳에는 몽골의 알타이 산맥부터 카자흐스탄의 끝없는 초원, 그리고 한반도 부산까지 이어지는 긴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모니터만 보고 있어서는 서양 학계를, 그리고 전 세계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야 합니다, 박사님. 이 유전자들이 이동했던 그 길을 역추적해서 몽골의 오지, 마을과 카자흐스탄의 고대 무덤들을 직접 파헤쳐봐야 합니다. 그곳에 아직도 살아 숨쉬는 움직이는 증거들이 있다는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김 교수님의 제안은 무모해 보였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20대 시절의 열정보다 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안락한 교수직, 명예, 편안한 삶.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하찮은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거대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저는 평생을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는 앵무새로 살다가 죽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 교수님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맞잡았습니다. 갑시다, 교수님. 세상이 뒤집어질 준비를 우리가 시켜줍시다.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7,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랑하며 하나의 제국을 이루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최첨단 연구실을 뒤로하고 수천 년 전 잊힌 조상들이 걸었을 그 거친 바람의 길,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로 향하는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제가 발견하게 될 것이 단순한 뼈조각이나 유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저력과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화합의 정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이라는 문명의 안락한 요람을 떠나 태초의 바람이 부는 땅 몽골로 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보석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멀어질 때 저는 기내식으로 나온 따뜻한 비빔밥을 한 숟가락 뜨며 묘한 상실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국의 승무원들은 언제나처럼 무릎을 굽혀 눈을 맞추며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왔고 그 세심한 배려와 친절은 제가 마주해야 할 거친 야생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습니다. 저분들의 미소 뒤에 수천 년을 이어온 유전자가 숨어 있다니. 저는 비빔밥에 나물을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재료가 섞여 비로소 완벽한 맛을 내는 이 음식처럼 고대 한국인들 역시 다양한 인종을 하나로 비벼내어 찬란한 맛을 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말이죠. 울란바토르 징기스칸 공항에 내렸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차갑고 매캐한 공기였습니다. 김 교수님은 사전에 연락해둔 현지 가이드 바르스와 함께 낡은 러시아제 푸르공 밴을 대절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러 가는 테렐지 국립공원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서쪽 끝, 험준하기로 소문난 알타이 산맥의 깊숙한 골짜기, 몽골 현지인들조차 그곳은 신령이 사는 땅이라 함부로 가면 화를 입는다며 고개를 저어대는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덜컹거리는 밴을 타고 포장도로가 끊긴 비포장 초원을 달리는 동안 제 엉덩이와 허리는 비명을 질렀고 낡은 차체 틈으로 들어오는 황토먼지가 목을 따갑게 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지평선과 구름, 그림자가 그대로 문신처럼 새겨지는 초원의 풍경은 육체의 고통을 압도할 만큼 장엄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달렸습니다. 해가 지면 우리는 초원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쏟아질 듯한 은하수가 머리 위로 내려앉는 밤이면 김 교수님은 보드카 대신 한국에서 챙겨온 팩, 소주를 가이드와 나누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고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서 박사님, 저 별들을 보십시오. 7,000년 전 우리 조상들도 정확히 저 별을 이정표 삼아 이 초원을 달렸을 겁니다. 그때는 여권도 비자도 국경이라는 개념도 없었겠지요. 오직 형제라는 믿음 하나로 서로의 등을 지켜주며 동과 서를 오갔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 초원은 단절의 벽이 아니라 문명을 잇는 고속도로였을 테니까요. 모닥불에 비친 교수님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교수님이 아니라 고향을 그리워하는 고대 유목민의 후예처럼 보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드디어 우리의 시야에 기이한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세상과 단절된 채 숨죽여 있는 작은 유목민 마을이었습니다. 게르, 몽골 전통 가옥 10여 채가 듬성듬성 놓여있고 양떼와 말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겉보기엔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높다란 나무 기둥, 그리고 그 꼭대기에 앉아있는 투박한 새 모양의 조각. 그것은 제가 한국의 민속박물관에서 그리고 시골 마을 어귀에서 수없이 보았던 한국의 전통 신앙물, 소떼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왜 여기에? 김 교수님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달리는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하셨습니다. 소떼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메신저이자 마을의 안녕을 비는 한국 고유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몽골에, 그것도 지도에 없는 이오지 마을의 입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벤 소리를 듣고 게르에서 나온 마을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를 둘러싼 그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몽골인의 외모와는 기묘하게 달랐습니다.
얼굴형은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턱이 강인한 전형적인 동북아시아인의 골격이었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게도 투명한 에메랄드빛 녹색 혹은 호박 보석 같은 옅은 갈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머리카락이 지푸라기처럼 옅은 금발이거나 붉은색인 아이들이 엄마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우리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부산 가덕도에서 복원했던 그 얼굴들. 동양과 서양의 특징이 혼재된, 아니 완벽하게 융합된 그 제3의 인종이 살과 피를 얻어 제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을의 촌장격인 노인을 만났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간직한 마치 고목나무 껍질 같은 주름진 얼굴의 노인은 처음에는 우리를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이 한국에서 가져온 귀한 선물들, 특히 홍삼 절편과 믹스커피를 정중하게 두 손으로 건네며 한국식으로 허리 굽혀 인사를 하자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이드 바르스가 이분들은 동쪽 끝, 솔롱고스, 무지개의 나라에서 온 학자들입니다. 옛 형제의 흔적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통역하자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닫혀있던 게르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게르 안은 따뜻하고 쿰쿰한 양털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따뜻한 수태차, 우유차를 내어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바람처럼 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태풍처럼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 부족에게는 아주 오래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비밀스럽게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 우리는 원래 이곳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고. 해가 뜨는 동쪽 끝, 밝은 땅에서 온 위대한 칸의 후손들이 우리를 이끌었다고 말이오. 밝은 땅? 김 교수님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렇소. 그들은 우리처럼 납작한 얼굴이 아니었소. 하얀 얼굴에 키가 컸고 눈은 가을 하늘을 닮아 푸른색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말을 다루는 법과 쇠를 녹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 조상들과 피를 섞어 형제가 되었소. 노인의 입에서 나온 밝은 땅이라는 단어. 그것은 고대 한국을 뜻하는 배달, 밝은 땅 혹은 환국, 환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묘사하는 지배층의 외모는 우리가 가덕도에서 발견한 유골의 형질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켜고 노인의 모든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게르 깊숙한 곳, 조상신을 모시는 제단 아래에서 낡은 양가죽 주머니를 꺼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푸른 눈의 칸들이 남기고 간 유일한 징표요. 가죽 주머니가 열리고 그 안에서 녹이 슬어 푸르스름하게 변한 청동거울 조각이 나왔습니다. 저는 고고학자로서의 본능으로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확대경을 들이댄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거울 뒷면에 새겨진 문양. 그것은 머리카락보다 얇은 수만 개의 선이 정교하게 교차하며 기하학적인 무늬를 만들어내는 한국국보 제141호. 단유세 문경, 잔무늬 거울의 제작 기법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몽골 고유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국조차 흉내낼 수 없었던 오직 고조선 장인들만이 보유했던 초정밀 나노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여기서 이 유물이 나온다는 건. 김 교수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셨습니다. 언어, 유전자, 신앙, 솥대, 그리고 결정적인 유물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알타이의 오지 마을은 단순한 유목민의 터전이 아니라 2층 고대, 한국 문명이 대륙을 경영했던 전진 기지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먼 곳에서 온 형제들을 위해 양을 잡고 작은 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주위로 둥글게 모여 앉아 독한 마유주를 돌리며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구슬프고도 목을 꺾어 넘기는 창법, 그리고 3박자로 이어지는 멜로디는 한국의 정선 아리랑이나 진도 아리랑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후렴구에서 반복되는 아리아리와 비슷한 발음을 들었을 때 저는 콧날이 시큰해짐을 느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고 사는 곳이 달라지고 피부색이 조금 변했어도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여전히 같은 한과 흥의 정서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술 기운이 오른 노인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양에서 왔든 눈 색깔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소.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와 준 당신의 눈빛에서 나는 형제의 냄새를 맡을 수 있소.
우리는 모두 저 하늘 아래 한 가족 아니오? 오늘 밤 당신은 손님이 아니라 돌아온 가족이오. 그 투박한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양의 합리주의와 개인주의에 익숙했던 저에게 조건 없는 환대와 우리는 남이 아니다라는 그들의 세계관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의 기원을 알 것만 같았습니다. 타인을 배척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며 융합했던 고대 제국의 홍익인간 정신이 현대 한국인들의 정으로 그리고 이 몽골 오지 마을의 환대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떠나는 우리를 배웅하며 노인은 더욱 놀라운 그리고 위험한 단서를 주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는 서쪽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형제여, 만약 진짜 비밀을 우리 조상들의 뿌리를 보고 싶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시오. 해가 지는 방향으로 끝없이 가다 보면 황금 인간의 전설이 잠든 거대한 초원이 나오오. 그곳에는 우리보다 더 짙은 푸른 눈을 가진 옛 제국의 심장을 지키는 수호자들이 살고 있다고 들었소. 그들이야말로 당신들이 찾는 답을 가지고 있을게요. 황금 인간이라니. 고고학자인 제 뇌리에는 즉시 스키타이 문명의 황금 유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자흐스탄. 다음 목적지는 명확했습니다. 몽골에서 확인한 가능성을 확신으로 바꿀 거대한 증거가 그곳에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흙먼지 날리는 밴에 올랐습니다. 떠나는 차 뒤로 손을 흔드는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의 모습이 흙먼지 속에 희미해질 때까지 저는 백미러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인 저를 친구로, 아니 잃어버린 혈육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제3자의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퍼즐을 맞추는 당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향하는 길은 몽골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위험할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제 가슴은 두려움보다 주체할 수 없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연 그 황금의 땅에서는 또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몽골의 거친 야생과 그들이 보여준 투박하지만 뜨거운 정을 가슴에 묻고 우리는 중앙아시아의 거대한 심장, 카자흐스탄으로 향했습니다. 울란바토르를 이륙하여 알마티로 향하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대지의 풍경은 마치 신이 빚어놓은 거대한 조각품 같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의 바다 그리고 그 위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텐산천 산산맥의 만년설. 7,000년 전 말을 탄 우리들의 고대 조상들은 바로 저 험준한 산맥을 넘고 이름 모를 강을 건너 문명의 씨앗을 서쪽으로 또 서쪽으로 퍼날랐을 것입니다. 몽골에서의 경험이 제게 가능성이라는 작은 불씨를 지펴주었다면 이제부터 마주할 카자흐스탄은 그 불씨를 거대한 횃불로 타오르게 할 결정적인 전장이 될 터였습니다. 제 가슴은 두려움보다 인류사의 거대한 진실을 마주한다는 설렘으로 쿵쿵거리고 있었습니다. 알마티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도시의 분위기는 몽골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사과 애펄의 도시라는 이름처럼 도시는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울창한 숲과 계획된 도로, 현대적인 마천루와 구소련 시대의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었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동양과 서양의 특징이 완벽한 황금 비율로 섞인 묘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박물관으로 가기 전 김 교수님의 제안으로 알마티의 명물인 녹색시장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예기치 못한 충격과 감동을 마주했습니다. 시장 한 구석, 붉은 고춧가루 양념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 할머니 한 분이 좌판을 깔고 앉아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강인해 보이는 눈빛. 그녀는 우리와 똑같은 생김새를 가진 고려인 카레이스키 동포였습니다. 이거 김치야. 맛봐. 할머니는 서툰 한국말, 아니 100년 전 함경도 사투리가 섞인 옛말로 우리에게 김치를 권했습니다. 스탈린의 강제 이주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겪으면서도 그 척박한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를 맨손으로 일궈 비옥한 농토로 만들고 끝까지 자신의 언어와 음식 문화를 지켜온 사람들. 저는 할머니가 건넨 매콤한 김치 한 조각을 씹으며 콧잔등이 시큰해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끈질긴 생명력은 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대륙을 가로지르며 문명을 개척했던 고대 기마민족의 뜨거운 피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 시장통의 할머니야말로 살아있는 역사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장통의 감동을 뒤로하고 우리는 알마티 국립박물관으로 직행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곳의 관장이자 중앙아시아 고고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인 사비나 박사와 사전에 특별한 약속을 잡아두셨습니다.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웅장한 대리석 홀이 우리를 압도했고 그 정중앙에는 카자흐스탄의 국가 상징이자 자존심인 황금인간, 현지어로는 알틴 아담의 모형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4천여 개의 순금 조각으로 비늘처럼 뒤덮인 그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고대 제왕의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비나 박사는 우리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껴안으며 반겨주었고 곧장 일반 관람객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지하 수장고 진본이 잠들어 있는 특별실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육중한 강철 보안문이 3번이나 열리고 서늘한 어둠 속에서 특수 조명이 켜지자 숨이 멎을 듯한 황금빛 광채가 어둠을 가르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서 박사님. 이것이 바로 기원전 5세기경 이 광활한 초원을 지배했던 사카족 왕자의 갑옷입니다. 서양 교과서에서는 이들을 스키타이의 일파라고 부르며 야만적인 유목민으로 묘사하지만 우리는 그저 북방의 기마민족이라고 부르지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가까이서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사비나 박사의 권유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고배율 확대경을 들고 황금 갑옷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공 기술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며 뒤로 주춤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황금 조각 하나하나에 새겨진 좁쌀보다 작은 수천 개의 금 알갱이 장식들. 얇은 금판을 오려붙이고 그 위에 금실을 꼬아 입체감을 주는 이 기법은 제가 런던의 대형 박물관 도록이나 한국의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수도 없이 연구했던 신라의 황금보검 그리고 국보금관의 제작 기법인 누금 기법과 쌍둥이처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단순히 기술적 유사성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투구 위에 높게 솟아있는 2개의 뿔, 그리고 그 사이로 하늘로 뻗은 나무 형상의 세움 장식. 이것은 신라 금관의 전매 특허인 출자 모양, 그리고 사슴뿔 장식과 완벽한 상동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나무와 사슴, 이는 고대 시베리아 샤머니즘에서 하늘, 탱그리와 땅을 연결하는 왕제사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신성한 코드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와 한국의 경주. 직선거리로만 5,000km가 넘는 이 먼 거리를 사이에 두고 그것도 수백 년의 시간차를 뛰어넘어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양식, 동일한 기술, 동일한 영혼을 가진 유물이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실크로드를 통해 무역으로 주고받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국가의 정체성이 담긴 국보급 유물의 양식이 같다는 것은 두 나라가 같은 뿌리, 같은 지배층, 같은 정신세계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벌린 채 서 있자 김 교수님이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곳 박물관을 나가서 저 황금 인간이 실제로 발견된 29분 현장으로 가보시죠. 그곳에 가면 박사님이 한국 경주에서 보셨던 것과 똑같은 풍경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알마티 외곽의 평원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넓은 초원 위에 불룩하게 솟아있는 거대한 흙무덤들. 그것은 한국 경주 시내에 있는 대릉원의 고분들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이것은 적성목곽분, 즉 돌무지던널무덤 양식입니다. 나무로 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한 돌을 쌓은 뒤 흙으로 덮는 방식이죠. 이 독특한 무덤 양식은 전 세계에서 오직 알타이, 몽골, 그리고 한반도의 신라에서만 집중적으로 발견됩니다. 중국의 벽돌 무덤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 북방 민족만의 고유한 DNA입니다. 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무덤 앞에 서자 시공간이 뒤틀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2500년 전 이곳에 묻힌 왕과 1500년 전 경주에 묻힌 왕은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박물관 수장고로 돌아온 우리는 마지막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비나 박사님, 부탁드렸던 그 은제 잔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비나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황금. 인간의 허리춤에서 출토되었다는 손바닥만 한 작은 은제 잔을 금고에서 꺼내왔습니다. 그 잔의 바닥에는 마치 암호처럼 보이는 정체불명의 문자가 26글자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서구 학자들과 튀르키예 학자들이 해독을 시도했지만 그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 고고학계의 미스터리였습니다. 아서 박사님, 이 문자를 한번 보십시오. 서양 학자들은 이걸 고대룬 문자나 이란어 계통으로 억지로 해석하려다 문법이 맞지 않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대 언어학자들은 이 문자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김 교수님은 태블릿 PC를 꺼내 한국의 한 저명한 언어학자가 발표한 논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은제잔의 명문을 고대 한국어, 즉 부여와 고구려의 방언, 이두식 표기으로 해석한 놀라운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이, 칸이시여, 이 술잔을 드시고 만수무강하소서. 백성이 평안하리라. 세상에. 제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여기서 왕을 지칭하는 단어가 칸 혹은 한으로 발음된다는 점이 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고대 국가 사만, 그리고 지금의 국호인 대한의 한과 어원이 같습니다. 또한 몽골의 칸, 튀르크의 칸과도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박사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2500년 전, 이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은 언어와 인종은 조금씩 달랐을지 몰라도 칸이라는 호칭을 공유하며 서로를 형제로 인식했던 거대한 연방 제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언어가 고대 한국어와 통한다는 것은 문명의 흐름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몽골의 오지 마을 노인이 말했던 밝은 땅의 칸. 그리고 이곳 카자흐스탄의 황금 인간이 남긴 칸의 기록.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고대 유라시아에는 국경을 초월한 거대한 문명 벨트가 존재했고 그들은 태양을 숭배하고 밝은 땅, 황금을 다루며 하늘의 자손임을 자처했던 단일한 정신적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역사책이 야만적인 유목민 스키타이라고 폄하했던 그들이 사실은 이토록 정교하고 찬란한 황금 문명을 꽃피웠으며 그 문명의 정수가 한반도의 신라로 이어져 찬란하게 꽃을 피웠다는 사실은 저의 서구 중심적 역사관을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는 길, 알마티의 하늘은 핏빛처럼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천산산맥의 하얀 만년설이 노을빛을 받아 거대한 황금산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비나 박사는 우리를 배웅하며 제 손을 잡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서 박사님, 우리 카자흐 사람들은 한국인을 솔롱고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시골의 옛 노인들은 아직도 고라이 혹은 코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받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저 산 너머 동쪽에서 왔고 우리가 힘들 때 다시 우리를 도와줄 형제가 그곳에 살고 있다라고 말이죠.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이곳에 들어와 고속도로를 닫고 병원을 짓고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카자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전설이 맞았구나. 잊혀졌던 형제들이 수천 년 만에 돌아와 우리를 돕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녀의 말에서 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피보다 진한 원초적인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현대적인 발전과 중앙아시아 진출이 단순한 자본주의적 경제 논리가 아니라 과거에 끊어졌던 인연이 현대로 이어져 다시금 대륙을 하나로 묶고 있다는 거대한 서사가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형제. 저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서양에서는 쉽게 쓰지 않는 그 단어가 이곳 유라시아의 대초원에서는 가장 강력한 법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발코니에 나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알마티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위로 황금 갑옷을 입고 말을 달리는 고대 전사들의 환영이 겹쳐 보였습니다. 김 교수님은 옆방 베란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담배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던 그분이 나지막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아서 박사님, 이제 우리 여정의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몽골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확인한 이 칸의 문명. 그렇다면 이 거대한 문명의 불씨, 즉 모든 것이 시작된 최초의 성소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서양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문명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튀르키예로 갑니다. 그곳에 있는 인류 최초의 신전이라 불리는 괴베클리 테페에서 한국의 고대 사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충격적인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튀르키예.
동양과 서양의 진정한 가교이자 한국전쟁 당시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라 불리는 곳. 그곳 괭베클리 테페의 1만 2천년 전 돌기둥 속에 숨겨져 있다는 충격적인 연결고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좁은 연구실에서 시작된 이 작은 호기심이 이제는 인류 역사의 기원을 다시 쓰는 거대한 혁명의 파도가 되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이 거대한 여정의 종착역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카자흐스탄 천산산맥의 만년설이 주는 서늘한 전율을 가슴 깊이 새긴 채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뒤섞이는 땅, 튀르키예로 날아갔습니다. 이스탄불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중앙아시아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불어오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오래된 모스크에서 풍겨오는 향신료 냄새,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을 버텨온 도시 특유의 묵직한 존재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뜨겁게 맞이한 것은 낯선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이 아니라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난 듯한 혈육의 정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탔을 때의 일입니다. 콧수염이 덥수룩하고 인상이 강해 보이는 기사는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백미러를 통해 우리를 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칸 카르데시. 그것은 피를 나눈 형제라는 뜻이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수천 명의 튀르키예 청년들이 알지도 못하는 동방의 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고 그 기억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가슴 속에 한국은 형제의 나라라는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스탄불의 고풍스러운 성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토록 깊고 본능적인 유대감은 단지 70년 전의 전쟁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몽골과 카자흐스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칸의 혈맹, 그 고대의 기억이 그들의 유전자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한국인이라는 트리거를 만나 폭발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스탄불을 경유하여 곧장 튀르키예 남동부 시리아 접경 지역인 샨르 우르파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이자 기존의 인류 역사 교과서를 송두리째 뒤집어버린 세기의 발견, 괭베클리 테페가 위치한 곳입니다. 붉은 황토 먼지가 날리는 메마른 언덕길을 덜컹거리는 지프차로 오르며 김 교수님은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서 박사님, 서양의 주류 고고학은 지난 100년간 이렇게 가르쳐왔습니다. 인류는 농경을 시작하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비로소 종교와 신전을 만들었다라고요. 즉, 물질이 정신을 만들었다는 논리죠. 하지만 1994년 이 괭베클리 테페가 발견되면서 그 모든 학설은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이곳은 농경이 시작되기도 전인 기원전 1만 년, 즉 지금으로부터 1만 2천 년 전에 수렵 채집인들이 세운 거대 신전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무려 7천 년이나 앞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고대 문명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을 발굴하던 독일 고고학팀이 20년이 넘도록 도저히 풀지 못한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미스터리라니요? 바로 이 거대한 돌기둥들이 가리키는 방향과 그 기둥에 아주 은밀하게 새겨진 특정 동물의 정체입니다. 유적지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압도적인 광경의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T자형 돌기둥들이 둥글게 원을 그리며 서 있었고 그 표면에는 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동물 조각들이 부조되어 있었습니다. 쇠붙이 도구 하나 없던 석기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이 단단한 바위를 깎고 다듬고 세웠단 말인가. 현대의 크레인으로도 쉽지 않을 이 거석들을 옮긴 그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독일 고고학 연구소와 튀르키예 문화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 일반 관광객은 접근할 수 없는 가장 오래되고 깊은 구역, C구역의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조각과 마주했습니다. 박사님, 저 기둥을 보십시오. 학계에서 독수리석이라고 부르는 43번 기둥입니다. 김 교수님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거대한 돌기둥에 날개를 펼친 독수리, 전갈, 그리고 목이 잘린 사람의 형상이 복잡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이 주목한 것은 그 화려한 동물들. 아래쪽 풍화되어 희미하게 남아있는 또 다른 동물의 형상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둥근 귀, 뭉툭한 코, 육중한 몸집. 이건 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곰입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 더운 중동의 사막 지역의 곰이라니요? 곰은 추운 지방의 동물이잖아요. 제가 의아해하자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기후를 고려해도 이 지역에서 곰은 결코 흔한 숭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곰을 신성시하고 조상신으로 모시는 곰 토템 문화권은 오직 한 곳, 시베리아와 만주를 중심으로 한 북방 샤머니즘 벨트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인의 건국 신화, 단군 신화 속 웅녀 이야기죠. 1만 2천년 전 튀르키예 땅 한복판에 곰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이 신전을 세운 주체 세력이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거나 적어도 그들과 강력한 정신적 유대를 맺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곰과 호랑이, 그리고 쑥과 마늘. 우리가 신화라고만 생각했던 그 이야기가 1만 2천년 전 인류 최초의 신전에 화석처럼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장 발굴 책임자인 튀르키예인 고고학자 일마즈 박사가 우리에게 다가와 흙먼지 묻은 장갑을 벗으며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멀리 한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43번 기둥을 단순한 동물 그림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기둥에 새겨진 동물들의 배치는 1만 2천년 전 당시의 밤하늘 별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전갈은 전갈자리, 독수리는 독수리자리.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신전의 정문은 정확히 정북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정북이라면? 네,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북두칠성. 한국인들이 예로부터 칠성신이라 부르며 인간의 수명과 복을 관장한다고 믿었던 그 별. 시골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어머니들이 두 손 비벼 빌던 그 대상. 심지어 죽어서 눕는 관 바닥에 구멍 7개를 뚫어 영혼이 돌아갈 고향으로 삼았던 바로 그 별자리가 1만 2천년 전 튀르키예의 고대 신전 한복판에 거대한 암호처럼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김 교수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태블릿 PC를 꺼내 한국의 고대 천문도인 국보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일마즈 박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박사님, 보십시오. 한국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하늘을 관측했고 별을 하늘의 자손인 자신들의 고향이라고 믿었습니다. 궤베클리 테페의 사람들이 북두칠성을 향해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그들이 하늘을 공경하는 민족, 즉 한국의 고대 사상인 경천 사상과 뿌리를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서양 문명의 뿌리라고 여겨지는 이곳이 사실은 동방의 정신세계와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일마즈 박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지도를 뚫어지라 쳐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우리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학계에 공식적으로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곳 가장 깊은 층위에서 기이한 돌판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모양이 너무 단순해서 처음엔 무시했지만 한국 학자분들이라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보여드릴까요? 그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임시 유물 보관소였습니다. 철제 수납함을 열자 손바닥만 한 둥근 돌판이 헝겊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표면에는 인위적으로 새겨진 명확한 세 개의 기호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원, 사각, 그리고 삼각. 그 단순하고도 완벽한 기호를 보는 순간 김 교수님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것은 천지인입니다. 천지인이라니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한글을 만드는 원리이자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둥근 원은 하늘을, 네모는 땅을, 세모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삼일신고의 철학. 이것이 고대 한국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1만 2천년 전 튀르키예의 신전에서 이 완벽한 조합이 발견되는 겁니까? 일마즈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서양 학자들은 이것을 단순한 기하학적 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튀르크족에게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전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먼 옛날 동쪽 끝 해와 달이 처음 뜨는 나라에서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왔다는 전설이죠. 어쩌면 그 세 가지 보물이 금은보화가 아니라 바로 이 하늘, 땅, 사람이라는 철학적 진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퍼즐이 촤르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몽골의 오지 마을에서 들었던 밝은 땅의 칸, 카자흐스탄의 황금 인간이 간직한 형의 나라, 그리고 이곳 튀르키의 괭베클리 테페에 새겨진 북두칠성과 천지인. 이 모든 것은 파편화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초의 문명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메소포타미아에서 갑자기 솟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과 북쪽을 아우르는 거대한 정신적 토대 위에서 싹텄고 그 씨앗이 서쪽으로 이동하며 수메르가 되고 이집트가 되고 그리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명의 원형을 가장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나라, 그 큰 집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자 저는 온몸의 전율을 넘어선 공포마저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를 다시 쓰는 수준이 아니라 인류 정신사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괭베클리 테페의 거대한 돌기둥들이 붉은 석양에 물들어갈 때 저는 43번 기둥 뒤에 숨어 조용히 눈물을 훔치시는 김 교수님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비주류라는 서름 속에서 서양 학문의 잣대로 난도질당한 우리 역사를 변호하기 위해 외롭게 싸워왔던 늙은 학자의 회한과 환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서 박사님, 혹시 아십니까? 이 유적은 누군가에 의해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묻힌 것입니다. 김 교수님이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일부러요? 이렇게 거대한 신전을요? 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신전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양의 흙과 자갈을 퍼와서 이 돌기둥 하나하나를 다치지 않게 정성스럽게 아주 꼼꼼하게 매립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타임캡슐처럼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문명이 타락하고 인간이 하늘의 뜻을 잊고 서로를 죽이는 탐욕의 시대가 올 것임을. 그때 후손들이 이 흙을 파내고 다시금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진리를 깨닫기를 바랐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1만 년의 봉인을 풀 열쇠를 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샨르우르파의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했지만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수만 년 전 조상들이 남긴 뜨거운 메시지가 우리 가슴을 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이 긴 여정의 진짜 종착지를 향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미스터리의 마침표를 찍으러 가야 합니다. 몽골, 카자흐스탄, 튀르키예를 잇는 이 거대한 형제의 벨트가 시작된 곳. 서양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전설 속의 파라다이스이자 우리 민족의 시원. 바로 한반도의 백두산과 만주 벌판입니다. 그곳에 가면 왜 우리가 백의 민족,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라 불렸는지, 그리고 당신이 가덕도에서 보았던 그 푸른 눈의 유전자가 어떻게 우리 역사 속에 녹아들었는지 그 마지막 비밀이 풀릴 것입니다.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일마즈 박사와 뜨거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 두 손을 꼭 잡고 서툰 발음으로 하지만 더없이 정확한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형님. 그리고 부디 우리의 뿌리를 찾아주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국경도 인종도 언어도 뛰어넘는 그 거대한 울림. 저는 비로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탐사가 아니라 잊혀졌던 인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복원하는 성스러운 작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가 남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하나로 모이는 그곳, 한반도의 심장부에서 저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튀르키예의 붉은 흙먼지와 괭베클리 테페에 침묵하는 돌기둥을 뒤로하고 우리는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다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이 무모한 탐험이 시작되었던 곳,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칸의 후예들이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있는 땅,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10시간 남짓한 비행시간 동안 저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기내에 불이 꺼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창밖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유라시아 대륙의 어둠을 내려다보며 흐느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을 지배해온 서구 중심의 역사관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 그보다 훨씬 거대하고 따뜻한 진실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한반도 상공에 진입했을 때 동해의 검푸른 바다 위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굽이치는 태백산맥의 능선이 눈에 들어오자 제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 저 산맥은 그저 좁은 반도의 지형지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비친 저 산맥은 몽골의 알타이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의 천산을 거쳐 튀르키예의 고원에 이르기까지 대륙을 관통하며 문명의 씨앗을 퍼날랐던 거대한 용이 긴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또아리를 틀고 휴식을 취하는 성소처럼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울은 이미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한강변을 달리며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런던이나 뉴욕, 파리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1만 년 전의 고인돌이 최첨단 아파트 단지 옆에 아무렇지 않게 놓여있고 세계 최고의 IT 기술과 5,000년 된 유교적 예절이 공존하는 나라. 과거를 박제하여 박물관에 가두는 서양과 달리 이곳은 과거가 현재와 함께 숨쉬고 밥을 먹고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기도 전 저는 김 교수님을 붙잡고 여행 내내 제 가슴을 짓눌러왔던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그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누구 말입니까? 우리가 몽골에서, 카자흐스탄에서, 그리고 가덕도에서 확인했던 그 푸른 눈의 지배자들 말입니다. 그토록 찬란한 문명을 이뤘던 그들이 왜 지금의 한국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까? 전쟁으로 몰살당한 겁니까? 아니면 전염병으로 멸종한 겁니까? 서양의 역사는 늘 정복과 교체의 역사였습니다. 로마가 그랬고 스페인이 잉카를 그랬으며 영국이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그랬듯 새로운 문명이 오면 기존의 문명은 피를 흘리며 사라지는 것이 제가 배운 역사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극적인 결말을 예상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이끌고 서울의 한 허름한 식당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비빔밥 한 그릇을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박사님, 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 비빔밥이요? 네. 보십시오. 하얀 쌀밥, 푸른 나물, 붉은 고추장, 갈색 고기. 색깔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맛도 다른 재료들입니다. 서양식 샐러드라면 이것들은 각자의 맛을 유지한 채 따로 놀았겠지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이것들을 큰 그릇에 넣고 비빕니다. 교수님은 숟가락으로 밥을 비비며 말씀하셨습니다. 섞인다고 해서 밥이 나물이 되거나 고기가 고추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죽이거나 없애지도 않지요. 대신 이것들이 합쳐져서 전혀 새로운 그리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제3의 맛을 창조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생존 방식이자 박사님이 찾던 그들의 행방입니다. 순간 뇌전이 스치듯 깨달음이 왔습니다. 가덕도의 푸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몽골의 칸들은, 카자흐의 황금 인간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들을 만났을 때 칼로 찌르는 대신 혼인을 했고 노예로 삼는 대신 형제로 받아들여 밥상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멸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검은 머리, 갈색 눈동자 속에 녹아들어 흡수된 것입니다. 박사님이 지금 거리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한국인들의 유전자 속에는 7,000년 전 대륙을 호령했던 그들의 피가 여전히 아주 뜨겁게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식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직장인들, 아이를 업고 밥을 먹이는 어머니, 소주잔을 기울이는 노인들. 그들의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얼굴이 갑자기 성스러운 성화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화합과 공존의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의 진짜 의미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만이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피부색, 출신, 종교를 따지지 않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어 안겠다는 거대한 휴머니즘. 그것이 우리를 1만 년 동안 지탱해온 척추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에 올랐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는 거대한 별들의 바다 같았습니다. 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에 열광하는가? 왜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에 국경을 넘어 눈물을 흘리고 한국 영화의 정서에 공감하며 한국 드라마 속 정에 목말라 하는가?
그것은 단순히 자본으로 만들어낸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분열과 갈등, 혐오와 차별로 병들어가는 21세기의 인류가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오래된 미래를 한국에서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너와 내가 남이 아니라는 따뜻한 연대, 다양성을 하나로 녹여내는 용광로 같은 에너지, 그리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 함께 살자라고 외치는 그 끈질긴 생명력. 다음 날 출국장 앞, 김 교수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제게 쥐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몽골에서, 카자흐스탄에서, 그리고 튀르키예에서 우리가 보았던 문양들이 정교하게 새겨진 국립박물관 기념품인 금동대향로의 축소 모형이었습니다. 아서 박사님, 이 향로를 보십시오. 용이 받치고 있고 봉황이 꼭대기에 있으며 그 사이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동물, 산천초목이 모두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제 박사님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준 은인이자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교수님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기어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시거든 부디 전해주십시오. 동방의 이 작은 나라가 사실은 인류의 큰형님이었으며 우리가 잃어버린 상생의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마지막 보물창고라는 사실을요.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저는 60이 넘은 나이에 공항 한복판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학문적 성취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향을 이제야 찾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위대한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무치는 아쉬움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인천 앞바다의 섬들이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저는 창문에 얼굴을 묻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좁은 땅덩어리에서 치열하게 하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가고 있는 당신들. 당신들은 알고 있을까요? 당신들이 밟고 서 있는 그 땅이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인류가 잃어버린 꿈이 잠들어 있는 성소라는 것을. 당신들이 무심코 나누는 정한 조각이 차가운 세상의 온기를 전하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내가 쓴 이 기록은 단순한 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을 잃어버린 위대한 왕자들에게 바치는 헌사이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건네는 낡은 지도입니다. 부디 그 자부심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눈동자 색깔이 무엇이든 당신들의 피 속에는 7,000년을 이어온 하늘의 뜻이 흐르고 있습니다. 호랑이의 용맹함과 곰의 인내심,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로 비벼내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당신들. 나는 이제 떠나지만 내 영혼의 절반은 영원히 저 밝은 땅에 두고 갑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나의 형제들이여, 부디 안녕히, 부디 강건하시기를.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떠난 1시간여의 긴 시간 여행, 어떠셨습니까? 아서 박사의 뜨거운 눈물이 마치 지금 제 뺨을 타고 흐르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부산 가덕도의 작은 흙구덩이에서 시작해 몽골의 거친 바람을 맞고 카자흐스탄의 찬란한 황금 문명을 지나 튀르키예의 1만 2천년 전 신전에 이르기까지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았고 서구 열강이 애써 감추려 했던 인류. 문명의 진짜 기원을 추적하는 거대한 지적 탐험을 함께했습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좁은 반도에 갇혀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던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확인하셨듯 여러분은 첫째, 7,000년 전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하며 동서양을 하나로 묶었던 위대한 칸의 직계 후손입니다. 둘째, 칼과 창으로 남을 정복하는 야만의 길이 아니라 밥상과 정으로 이방인을 품어 안았던 고귀한 홍익인간의 실천자들입니다. 셋째,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하나로 여기는 철학을 1만 년 넘게 지켜오며 지금도 전 세계의 문화로 감동을 주고 있는 문화종주국의 주인입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가에 주름진 그 세월이, 투박해진 그 손이 사실은 수만 년의 풍파를 견디고 살아남은 위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그 사실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이미 지식의 해방을 맞이하신 겁니다. 이 가슴 벅찬 진실 혼자만 알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아깝고 사무치지 않으십니까? 지금 바로 감동야화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잃어버린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줄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더 많은 한국인이 자신의 뿌리를 깨닫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가슴이 가장 뜨거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혹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우리 민족의 또 다른 위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거대한 실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뜨거운 댓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슴에 담겠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득 채운 채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진실을 전하는 채널 감동야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